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강신주 박사님의 감정 수업 중에 이제 남은 감정 중에 또 하나 풀어 놓으려 합니다. 감사라는 아주 소중한 그런 감정 남겨두고 있었는데요. 함께 하실까요?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품고 친절을 베풀 수밖에 없는 서러움. 뭔가 부제목 자체에서 이 감사의 느낌이 풍긴다기보다는 마지막 단어 이 서러움에 이렇게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서 고개가 좀 갸웃갸웃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품고 친절을 베풀 수밖에 없는 서러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이 강신주 박사님의 감정 수업은 다 이 사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스피노자의 48가지 감정을 풀어놓고 계세요. 어디에도 그런 설명은 없지만 당신이 그렇게 사랑이라는 걸 테마로 스피노자가 정의한 인간의 48가지 감정을 사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논해보겠다고 언급하신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하나하나가 다 사랑과 얽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이성 간의 사랑, 혹은 동성 간의 사랑도 몇 편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주로는 그렇게 그 연인 사이의 사랑을 테마로 해서 그것들을 소재로 한 가장 어울리는 그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소설 한 편씩을 선별하셔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라는 제목을 사랑, 그것도 그 중에서도 이성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이걸로 풀어내시려다 보니 아마 이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품고 친절을 베풀 수밖에 없는 서러움, 이런 부제목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자, 오늘의 그래서 메인 소설이 있겠죠. 바로 거미 여인의 키스라는 마누엘 푸익의 소설입니다.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하지만 저도 이 소설을 보지는 못했고요. 오늘 강 박사님의 이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소설입니다. 영화 제목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제목이 참 재미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예전부터도 도대체 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제목이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좀 기이한 느낌이 들었던 이 소설의 작가님이 남미 출신이시더라고요. 남미 작가님이셨어요. 이름도 보면 아시겠지만 마누엘 푸익이라고. 네. 자, 일단은 소설 속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소설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장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작별 선물로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데 그게 뭔데? 내가 한 번도 해주지 않은 거야. 우린 이것보다 더한 것도 했지만 뭐지? 키스. 그렇군.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내일 해줘. 나가기 전에 말이야. 너무 놀라지 마. 지금 해달라는 건 아니니까. 좋아.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요. 발렌틴, 무슨 일이야? 아니야, 아무것도. 바보 같은 소린데. 내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아니, 말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몰리나, 도대체 뭔데 그래? 오늘 나한테 부탁한 걸 말하고 싶어서 그래? 그게 뭔데? 키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다른 거야. 지금 키스해 줄까? 그래.
내가 싫지만 않다면 날 화나게 하지 마. 고마워.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야. 제 목소리가 톤이 뭐 이게 1인 2역이 아니라 잘 안 되네요. 어떤 이유에서 이별을 하는 걸까? 이별을 앞둔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가 애잔하기만 하다. 발렌틴과 몰리나, 이 두 사람이 아르헨티나의 반체제 소설가 마누엘 푸이게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주었던 작품 거미 여인의 키스의 주인공들이다. 아르헨티나의 작가인데다가 반체제 소설가였다네요. 그리고 방금 읽은 대목은 이 소설에서 가장 서러운 부분이다. 그보다 더 진한 육체 관계도 가졌건만 이상하게 두 사람은 키스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본 것이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이별의 고통이 두 사람의 때늦은 첫 키스로 완화될 수 있을지. 그보다 우리 눈에는 무엇인가 말하려는 몰리나의 주저하는 마음이 포착된다. 몰리나는 무엇을 고백하려는 걸까? 그건 바로 사랑이다. 내일 발렌틴을 떠나는 몰리나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발렌틴, 지금까지 사랑했었어. 그리고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저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저도 그래요 라는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으면, 적어도 불쾌한 반응은 보이지라는 기대가 없다면 그 누구도 사랑을 고백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을 고백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죠. 헤어지는 마당에 몰리나가 끝내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저 지금까지 함께 있어 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만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갈 뿐이다. 바로 이것이다. 몰리나는 알고 있었던 거다. 발렌틴은 결코 나도 사랑해 라고 대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러니 몰리나가 어떻게 그런 발렌틴 앞에서 사랑을 입에 올릴 수 있겠는가. 몰리나는 사랑해 대신 그저 고마워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고, 발렌틴 또한 예상했던 대로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 라고 대답한다. 그렇지만 민감한 사람이라면 몰리나와 발렌틴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대목에서 스피노자가 에티카 윤리학이라는 책에 정의 내린 이 감사의 정의를 살펴볼게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 또는 사은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친절하고자 하는 욕망 또는 사랑의 노력이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친절 혹은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그 친절하고자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이다 라고 감사라는 감정을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에게 꼭 같은 방식으로 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다. 또 나에게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대해준 사람에게 똑같이 그런 사랑해로 답하려는 그런 노력, 행동, 표현이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나도 같이 친절하고자 하는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같이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줄로만 생각을 했는데 사랑이라는 감정도 일종의 감사라는 감정을 좀 포함하는 그런 것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스피노자가 말하려는 것은 감사의 감정에는 분명 사랑이라는 열정적인 감정이 함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시킬 수 있다. 아니, 시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서둘러 상대방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지도 모른다. 서로 알고는 있지만 고백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마무리될 때 어느 커플이든 그제야 애잔하게 이야기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고마웠다고, 나랑 함께 있어주어서 감사하다고, 아주 이쁜 사랑을 했을 때, 아주 아름다운 이별을 할 때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예로 든 그 이별하는 장면들이 좀 있네요. 선생님과 제자 사이, 유부남과 유부녀 사이, 신부님과 여성 신도 사이, 스님과 여신도 사이의 싹튼 사랑은 모두 이렇게 감사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가요? 이처럼 서로에게 친절하려고 할 때, 서로에게 감사할 때 두 사람은 사랑의 감정에 대해 일정 정도 거리를 두려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의 감정은 서러운 감정이다. 이 강 박사님이 예로 드신 것들을 보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면 허락되지 않은 관계라는 이제 생각에서 이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할 무렵에 더 이상 그 감정을 발전시키지 않고 서둘러서 이 감사라는 마음으로 사랑이 생기는 것을 감사로 이렇게 돌려가는 그런 좀 성숙함? 그런 때에 보이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이야기하셨던 이 아름다운 이별의 장면 말이죠. 이런 경우의 감정은 강 박사님 언급하신 것처럼 서러운 감정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아직 뭐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미 안 되는 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교감이 있었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해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인가 봅니다. 이야기하고 보니 오히려 그 장면이 더 이 강 박사님이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장면,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럴 때의 감정은 서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별을 앞두고 이 몰리나와 발렌틴이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다는 어떤 거리감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자, 이들의 이야기가 슬슬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조금 뒤로 밀어두고 우리 강 박사님의 사랑론 조금 더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격렬하게 서로를 껴안으려고 한다. 한마디로 상대방을 소유하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소유되려고 한다. 그 사람이 없다면 자신의 삶이 무의미해진다는 절박감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제대로 관철된다면 친절의 행위는
사실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요. 이 아까의 그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 거는 사랑이 무르익거나 절정에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제대로 관철된다면 친절의 행위는 사실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때론 무례할 수도, 때론 거칠 수도, 때론 화를 낼 수도 있다. 물론 때에 따라 친절할 수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행동 양식들은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겠다는, 오직 그럴 때에만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랑이라는 폭발적인 감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행동 양식들이 아니라 친절만이 이 사랑에 빠졌던 두 사람을 지배하는 유일한 행위가 될 때, 친절이라는 행위만 남았을 때, 그때는 바로 사랑에 아주 심각한 위기가 찾아들었음을 알 수 있는 징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너무나 예의 바르고 친절하면 타인처럼, 남처럼 그런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가 내게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 직감하게 되지 않는가. 더 심각한 것은 상대방이 내게 지금까지 고마웠다고 감사를 표할 때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이 친절한, 너무나도 친절한 이별 선언이라는 것을 누가 모를 것인가. 그래요. 앞서 읽어드렸던 처음에 그 장면, 아주 애잔한 그런 이별 선언, 이별 장면이었던 거예요. 왜 몰리나와 발렌틴은 이별을 앞두고도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감사의 말만 던지고 있는가? 둘 사이의 거리감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이들은 모두 남자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발렌틴은 마르타라는 여자를 사랑하는 이성애자이고 몰리나는 지금 발렌틴을 사랑하게 된 동성애자다. 발렌틴은 정부 전복 혐의로 감옥에 갇힌 마르크스주의자이고 몰리나는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으로 감옥에 들어온 게이였던 거죠. 혁명을 꿈꾸는 이상주의자와 감성에 민감한 동성애자의 만남. 이 만남은 매력적인 조였겠죠. 발렌틴은 몰리나에게 민감한 감성을 배웠고 몰리나는 발렌틴에게서 모든 인간에게 억압은 없어야 한다는 공동체적 이상을 배웠으니까 말입니다. 두 사람에게 감성과 이성의 섞임은 육체 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점에 이르게 되어 발렌틴은 부정했을지 모르지만 인정하지 않았었지만 사실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완전해짐을 느꼈던 거죠.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 사랑일까요? 불행한 것은 발렌틴이 이성애자라는 정체성을 끝내 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랑에 있어 불행한 점이 그 발렌틴이 그 감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 몰리나와 동성애를 겪게 되지만 이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끝내 고수하고자 했다는 점이죠. 그 양성애자로 살아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스쳐가는 인연으로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부조리한 사회를 혁명하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그 본인의 내면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이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던 모양이죠. 나를 완전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것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그건 사랑일 거예요. 그 대상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아니면 개나 고양이든 심지어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 소나타나 알리시아 비칸데르치온의 영화 퓨어이든 상관없다. 이거는 강신주 박사님의 말씀입니다. 그 대상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아니면 사물이든 영화든 상관없이 나를 완전하게 해주는 것, 그것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 대상은 뭐 챙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는 그 나를 완전하게 해주는 것이 자동차이거나 돈이거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 뭐 AI, 뭐 로봇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발렌틴은 자신의 그런 무의식적인 감성이나 행동을 부정한 채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성주의자답게 사랑마저도 자신의 이성과 생각대로 관철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점이 몰리나가 이별을 준비하면서 사랑해 라는 말도 못하고 사랑했었어 라는 말도 못하고 감사의 말만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거죠. 만일 발렌타인이 더 민감했었더라면 자신도 몰리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자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키스를 소원했던 몰리나, 거미여인 몰리나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말이죠. 그래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거겠죠. 어쩌면 발렌틴은 몰리나에게서 만날 수 없는 애인 마르타의 흔적을 찾아 그것을 사랑했는지도 혹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만 몰리나는 그런 것과 구애받지 않고 발렌틴을 사랑했고 발렌틴도 몰리나를 사랑했던 것은 사실이다 라고 기술을 하셨네요. 그래요. 저도 발렌틴이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발렌틴도 몰리나를 사랑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묘사였어요. 마뉴엘 퓨익 작가님의 소설 전편을 보면 더욱 그렇겠죠. 상대방을 통해 자신이 완전해진다는 느낌, 그 행복의 느낌을 두 사람 모두 공유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영혼은 생각이나 말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속적인 행동 속에서만 드러나는 법이다. 정말 공감할 만한 말인 것 같아요. 문장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지속적인 행동 속에서만 드러나는 법이다. 두 사람은 지금은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 사랑의 힘이 아니라면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감옥에서 나온 몰리나는 발렌틴의 부탁으로 정치적 행동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음을 맞이한다. 와, 이 몰리나는 진짜 발렌틴을 사랑했네요. 발렌틴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생길 수 없는 비극이었다. 이제 외롭게 감방에 남아있던 발렌틴에게는 정부의 가혹한 고문과 신문이 가해졌다. 발렌틴이 약물에 취해 있을 때 마르타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몰리나의 강한 흔적을 느끼게 된다. 몰리나랑 있을 때 마르타를 떠올렸건만 발렌틴은 지금 마르타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몰리나를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자, 작가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 볼게요. 마누엘 푸익, 이름이 낯설죠?
1932년도에 태어나셔서 90년도에 돌아가셨네요. 마누엘 푸익은 후앙 페론을 패러디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어페어라는 작품 때문에 에바 페론의 암살 리스트에 올라서 멕시코로 망명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고요. 이런 망명 생활에서 집필한 작품이 바로 거미 여인의 키스라고 합니다. 1976년에 스페인에서 출간되었고 연극, 영화, 브로드웨이, 뮤지컬 등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푸익은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작가로 떠올랐습니다. 거미 여인의 키스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서로 다른 부류의 인간들이 한 곳에 갇혀 어쩔 수 없이 소통하는 구조에서 출발하고요. 소설 속에 있는 문장 좀 더 읽어 드려볼게요. 투쟁이 계속되는 동안, 아니 아마도 내 일생 동안 계속될 투쟁을 하면서 감각적인 기쁨을 느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야. 알아듣지? 그런 기쁨은 사실상 내게는 부차적이기 때문이야. 위대한 기쁨은 다른 거야. 가령 내가 가장 고귀한 명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러니까 바로 내가 가진 모든 사상이, 네 사상이 뭔데? 내 이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르크스주의야. 난 그 사상의 기쁨을 어느 곳에서나 느낄 수 있어. 이곳 감방에서도 느낄 수 있고 심지어는 고문받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야. 이것이 나의 힘이야. 네,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젊은 정치범 발렌틴은 동성애자 몰리나를 한심하게 생각하지만 결국 그의 따뜻한 마음에 자신도 억눌러왔던 감정과 내면의 자아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가 볼레로를 부를 때 왜 내가 화를 냈는지 알아? 내 노래가 내 여자 동료가 아니라 마르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심지어 나는 마르타가 아니라 그녀의 계급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상류 계급만 좋아하는 이 세상을 개만도 못한 놈들처럼 말이야. 반대로 시답지 않은 로맨스 영화 얘기만 하면서 발렌틴을 짝사랑했던 몰리나는 의도치 않게 정치 탄압의 희생자가 된다. 네, 유명해질 만한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미 여인의 키스가 이 이념을 같이 다루고 있는 소설이라고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제목이지 아닌가 싶어요. 진짜 몰랐네요. 네, 새로운 발견입니다. 자, 강 박사님의 어드바이스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존재할까? 물론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의 종류 중 하나가 아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 있고 반대로 그럴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우리 자신이 문제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된다. 사랑이 어떻게 쉬운 감정이겠는가? 하나를 잡으면 다른 하나를 놓아야 하는 법인데 한 남자와 함께 있으려면 가족들과 친구들을 놓아야만 한다. 심지어 목숨마저 요구하는 사랑도 있을 수 있다. 으아, 센데요? 그래서 약한 사람에게 사랑은 삶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도 있는 폭풍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약하디 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니겠는가? 두려워하는 것이 많아 이것저것 따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고뇌와 고민은 항상 약자의 몫이다. 그렇지만 사랑 앞에서 복잡해져만 가는 생각 끝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사랑이 가져다주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익숙한 일상이기 쉽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사랑 앞에서 고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에 몸을 던지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증거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강 박사님의 의미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고 직진하는, 그래서 골인하고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사랑이 진정한 복받은 사랑이다. 열정이 넘치는 사랑이란 그런 것이다는 생각이 조금 내포되어 있으신 것 같으네요. 그런 불같은 사랑에 몸을 던지기에는 우리 너무 약한 우리가 많죠. 그렇지만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행복했다는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는가. 불행히도 더 이상 사랑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뿐, 이럴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저처럼 나약하고 모자란 사람을 사랑해 주어서 고맙다라고, 지금까지 너무나 행복했었다라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걸 가급적 다 해주려고 한다. 하룻밤의 섹스를 원한다면 기꺼이 그와 잠자리를 함께 할 수도 있다. 혹은 그가 평상시 원했던 근사한 자동차를 사줄 수도 있다. 헤어지는 대가로 말이죠. 소설, 드라마의 소재 이런 거 많이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행복에 대한 선물이자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대가인 셈이다. 이 강 박사님이 이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코너 읽으면서 문득 그 화양연화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어떤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나 소설, 영화 이런 거 있으신가요? 이렇게 감사라는 그 우리의 감정을 소개하면서 연인 사이의 사랑을 소재로 쓰셨어요. 그런데 꼭 그 연인 사이의 사랑으로 이 감사라는 것을 국한하면 좀 모자라지 않나 싶고요. 우리가 감사라는 것, 진정한 의미의 감사 있잖아요. 그냥 어떤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물건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택배 물건 받았을 때도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럴 때 하는 그런 의례적으로 하는 감사일 경우에는 사랑이라는 감정까지 포함하기는, 수반하기는 어려운 거지만,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내 손을 붙잡아준 그런 나의 친구, 아니면 어떤 멘토,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런 사랑과 꼭 연인 간의 사랑은 아니지만 또 다른 종류의 그런 사랑, 그리고 존중, 존경, 이런 마음이 같이 수반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그런 감정이 감사라는 감정이라는 거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 감사라는 그 감정에 오늘 더 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날이 너무 찬란해서 이런 순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같고, 어쩌면 이제 5월이 다가오니까 5월은 우리 감사의 계절이잖아요.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래서 또 이 더 눈에 무의식적으로 이 감사라는 단어가 제 눈에 크게 들어왔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오늘 월요일인데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내일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셸이었습니다.